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로 있는 이광윤 교수입니다. 여기 회장님하고는 환경법 학회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같이 활동을 하였고, 또 한기현 교수님하고도 토지공법학회, 행정법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고, 또 최윤철 원장님하고도 학회를 통해서 오래 활동을 한 사이입니다. 오늘 제일 주제는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방향인데,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은 못 쫓아가고, 지난번에 온실가스 감축도 목표치를 갖다 BAU 했는데, 그게 결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현실 문제는 못 쫓아가고, 국격은 또 세워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물 다양성을 갖다 또 보양을 해야 되는 이런 목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환경부의 이상수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 전문 기자로 명성이 자자한 강찬수 국장님께서 먼저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또 이 분야의 권위자로 계신 황상일 선임연구원인 위원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박세훈 박사님이 도착하시면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봐서 한 20분, 막시멈 25분 넘지 않게 해주시고, 토론은 5분 정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 생물 다양성에 관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파리에서 2015년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었죠. 그때 이제 합의문을 도출하기 전에 프랑스 정부에서 인권선언을 한 지가, 프랑스 인권선언이 한 200년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고 휴머니티라고 해서 인류 공동체의 권리 선언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었는데, 몇 번이도 총회까지 제출은 못했었어요. 그게 미국이 기후변화 거기에 탈퇴도 하고 이래가지고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하여간 시도 자체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인류 공동체의 권리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인터디펜던스다, 이거죠. 상호 의존 관계. 그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연기 관계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안에 특별 분과도 마련됐었어요, 연기. 근데 제가 지금 비교환경법 국제학회라고 유엔에 등록된 유일한 환경법 관련 CEO 단체가 있는데, 제가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학회 사이드 이벤트를 맡아가지고 파리 고등연구원에서 그 주제에 관해서 발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발제를 제가 인터디펜던스, 말하자면 상호 권리 선언에 나온 상호 의존과 불교의 연기 관계에 대해서 첫 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위원장이었던 전 환경부 장관이 봤었는데, 특별 분과위원장도 나중에 와서 자기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특별히 이 생물종의 다양성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법 발표를 통해서 공지가 되었길래 그 생물종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순천이면 여기는 생물종의 다양성이 보고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회를 보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상수 사무관입니다. 요즘 기업의 환경사회, 기업구조 이슈가 이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논의하는 한국 ESG 학회에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정원인 순천시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올해 말에 수립 계획하는 제5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방향입니다. 목차는 생물 다양성에 의해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쿤밍 몬트리올 GBF 전략 수립 방향 및 체계, 그리고 주요 과제와 산업계 ESG 관련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이해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생태계 다양성과 종 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바이오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서식 환경의 다양성을 함께 의미합니다. 단순히 종 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종의 유전적 다양성도,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같은 종의 새도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리고 종이라 함은 자연 상태에서 교배를 통해 자손을 남기는 생물 집단을 의미하고, 종 다양성은 특정 지역의 종으로 구분되는 생물 집단 수나 특성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지구에는 최대 1억 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적 생물 다양성 감소가 개체군의 감소가 69% 정도라는 세계 자연보전 연맹의 세계 자연기금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 위기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인데요. 보통 기후 협약은 잘 아실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협약인데요.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 CBD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중요한 협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CBD라는 명칭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주요 목적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입니다. 여기 좀 특이한 점은 저희가 생물 다양성이 우리 지구와 생태계를 지킨다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CBD에서도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거든요. 결국 인간을 위해서 이런 보전 활동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 협약이 발표되었고, 당사국 수는 총 166개입니다. 미국은 미비준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 외에 거의 전 세계 대다수 모든 국가가 참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비준하진 않았지만 생물 다양성에 협약하는 그런 목표들은 준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사국 총회는 2년마다 개최를 하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전문과 본문 42개조, 그리고 부속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정서도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 의정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관련해서 국가끼리 협약하는 의정서고,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 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의정서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위한 8가지 이제 변화 분야는 여기 CBD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토지와 산림 이용, 식량 시스템, 지속가능 담수 생태계, 도시와 인프라, 어업 및 해양 이용, 기후행동, 지속가능한 농업, 자연과 인류의 복원 등이 있습니다. 쿤밍 몬트리올 프레임워크인데요. 지금 작년 CBD에서 그 쿤밍 몬트리올 GBF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23가지 실천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50 비전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여기 밑에 세부 목표를 보면 1에서 23번까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위협 요인 저감과 지속 가능한 이용 이익 공유, 협약 이행 강화 주류화,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지금 눈여겨서 저희 보실 부분은 이제 이번 GBF에서 보통의 협약들은 이제 약간 선언적인 목표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번 GBF에서는 그 정량적인 목표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전 세계 기준이긴 합니다. 30%를 복원하자는 그런 계획과, 3번은 30% 이제 보호지역을 지정 관리하자, 이런 목표가 있고, 침입 외래종 유입 관리도 이제 50% 이하로 저감하자, 이런 정량적인 목표를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실천 목표는 약 선언적인 배경이라 선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시는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2040 실천 목표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지금 2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구역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이 통합된 공간 계획 하에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표시된 게 이제 정량적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훼손된 육상 담수 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그리고 육상 및 해양 지역이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인 보전 조치 OECM이라고 하는데요. 30% 이상 보전되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역과 종에 중점을 두고 침입 외래종의 유입 경로를 관리해서 이제 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을 최소 50% 이상 저감하는 것, 그리고 오염 발생을 살충제 3분의 2 이상 이제 환경 유실을 반감하는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이용과 이익 공유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농업, 오업에 대해서 좀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전자원의 좀 공정한 분배를 하는 실천 목표 13번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한 실천 목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속 가능한 이용과 이익 공유는 요거는 좀 오타인데요. 요거는 주류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류화를 보면 이제 주요 목표는 실천 목표 15번에 모든 사업체 및 금융기관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들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천 목표 18번에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 인센티브를 25년까지 규명하고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목표 19번에는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 동원을 하라는 그런 목표와 이제 개도국, 이제 ODA죠. 개도국 선진국 협력을 통해 역량 구축 및 기술 이전을 강화하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오늘 ESG 그 학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이유가 이 실천 목표 15번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이해를 높이시기 위해서 초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번 쿤밍 몬트리올 GBF에서는 이제 기존의 세계 이제 그 국제 협약들이 이제 선언적인 이런 목표를 제시했던 거에 비해 지금 정량적인 목표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재원을 30년 동안 2천억 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저도 이 수치가 2천억 불이면 거의 뭐 2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양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전 세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재정 동원의 수치나 이런 거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정량적인 목표를 정부 차원에서도 낼 수 있도록 지금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보조금 간축 규모도 30년까지 5천억 불까지 감소시키는 감축 규모를 5천억 불까지 제시하였고, 그리고 개도국 저금 지원도 30년까지 300억 불 이제 그 지원하도록 그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동원은 이제 GBF 이행의 필수 요소로 장단기 자원 동원 전략 수립을 해야 되고, 생물 다양성 국가 재정 계획 수립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GBF의 특색이라고 하면 이제 계획이랑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GBF를 반영해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 CBD 24년 COP16까지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이행 실적을 포함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29년 6월에도 한 번 더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 세계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합쳐서 이제 GBF와 CBD에서는 전 세계가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행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통 지표를 사용합니다. 공통 지표는 이제 지수나 통계 같은 건데요. 저희 예를 들어 보호지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이제 국내 보호지역의 면적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이제 훼손된 생태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활용될 것인가를 지표를 공통화해서 이제 국가별로 평가할 때 이제 공통된 지표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올해 말까지 그 제5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략 수립 방향 및 체계입니다. 일단 생물 다양성 전략은 그 생물 다양성법,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7조에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이제 협의해서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에 발표한, 이게 5년 단위 계획인데요. 13년에 발표한 3차 계획과 18년에 이제 계획된 4차 계획의 비교입니다. 이제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고, 13년과 18년은 그 20년까지 목표인 Aichi 타겟이라고 하는데, 20년까지 Aichi 타겟을 목표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목표들은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하였는데, 다만 CBD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목표 달성이 좀 힘들었다. 그래서 좀 더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4차 전략의 주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전략을 5개로 나눠서 이제 주류화, 위험 요인 관리, 보전 및 증진, 이익 공유, 그리고 이행력 증진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GBF에서 제시한 목표와 이제 유사한 경우도 많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정이나 이런 보호지역 이런 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좀 더 명확해지고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한 게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는 방금 말씀드려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5차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방향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제적인 이행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GBF 내용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타겟 13번 ABS 그 유전 자원 이익 공유인데요. ABS 조치 마련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지표를 저희가 이미 현재는 분석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맞게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국가 지표도 만들고, 이제 저희 MB삽이라고 제5차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GBF 목표를 반영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지표와 MB삽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BD에 제출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많네요. 네, 그리고 국가생물 다양성 수립 체계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실무작업반과 수립위원회, 생물다양성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 상반기에서는 이제 전문가랑 관계부처 실무자들을 한 150명 정도 모이셨어요. 총 150명 정도로 모이셔서 이제 타겟이라고 하죠. 이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실천 목표를 지금 어느 정도 실무작업반 안까지는 완성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립위원회도 지금 2차 수립위까지 진행이 돼서 그 실무작업반 안에 대해서 쟁점이 남아있는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8월이나 9월까지 이제 정부안을 마련해서 이제 생물다양성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9월까지 이제 정부안을 마련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제 주요 과제인데요. 방금 앞서 개략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실천 목표를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이제 30 by 30라고 하는데요. 보호지역 육상과 해상의 보호지역을 30%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육상 보호지역이 17% 정도고 해양 보호지역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이제 땅이 넓고 이제 그 섬이 많은, 제가 보니까 섬이 많은 이런 나라들이 해양 보호지역이 많더라고요. 프랑스는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땅이 작고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후진국 같은 경우에도 보호지역이 많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기 힘들다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이라고 해서 OECM이라고 하고 하는데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30%로 하자 이렇게 CBD에서 논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OECM은 좀 쉽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보호지역은 이제 엄청 강한 규제로 이제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OECM은 그런 개발을 제한한다기보다 제한의 목적을 가진다기보다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만 생태계가 잘 보존된 그런 분야를 지금 OECM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합쳐서 지금 3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 보호지역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OECM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곳을 OECM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런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 5차 전략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주요 목표인 만큼 실무작업반에서도 쟁점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제 동향에 맞춰서 이제 도전적으로 확대하도록 목표를 잡자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국내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미 30%를 달성한 국가가 있는 만큼 이게 우리가 정말 목표만 내놓고 이제 달성 못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하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또 실무작업반이나 생물다양성위원회 등에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M의 이제 보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가, 어느 정도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으면 OECM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훼손 지역의 30%를 복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훼손된 생태계를 식별해가지고 30%를 복원하는 건데요. 지금 실무작업반 안으로는 저희가 27년도까지 전국의 훼손된 생태계를 다 식별을 하고 이제 30년까지 30% 복원에 착수하는 정도의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논의 이제 현황이 국내에 어떤 지역이 훼손지인지 정의가 미비하고 훼손지가 얼마 정도인지 면적도 미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식별 작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계획에 따라서 27년까지 식별하고 그리고 30% 복원에 착수하는 겁니다. 요 내용은 이것도 30% 복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이제 중진국, 후진국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CBD에서는 복원에 착수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완화해서 목표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물다양성 재정 계획 수립 및 재원의 확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물다양성 국가 재정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재정 동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간 금융을 활용해서 이제 추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녹색 채권, 이익 공유 메커니즘 등으로 환경적, 사회적 조치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내 현황으로는 생물 다양성 보존 분야의 이제 재정 증가율이 이제 선진국 대비해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녹색 분류 체계나 KESG 내에서는 생물 다양성 보존 분야가 이제 선언적인 수준입니다. 법을 지켜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도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데, 다만 이게 세계적으로도 아직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보존, 기업이 어떤 보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을 아직 저희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좀 시작 단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국제 동향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이제 어떤 게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인지를 지금 저희도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의사항으로는 지금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이게 ESG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 TNF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존의 필요성과 기업의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ESG 전문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홍보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견도 많이 있었고, 이제 금융의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 가이드라인이 미흡해서 이제 참여 담보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TNFD가 지금 올해 9월에 이제 최종안이 발표될 계획인데요. 그런 동향을 보고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점점 착수되는 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ESG 관련해서 제언인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ESG를 잘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 분야에 있어서 좀 ESG를 공부한 정도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오늘 발표를 위해서 제언을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기업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는 TNFD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기후 부분은 TCFD라고 해서 지금 이미 그 지속 가능한 경영 보고서라고 하죠. 그래서 TCFD에 대해서는 이미 글로벌 기준이 마련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도 TCFD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어떻게 기업이 제출해야 될지를 점점 이제 제도화 시켜 나가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TNFD에 대해서는 용어가 좀 익숙하고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자본 관련한 재무정보 공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TCFD와 대부분 유사하고, 자연자본 관련한 정보 목록이 조금 변경되고 추가된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TCFD는 IFRS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인데요. 여기서 국제적인 공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TNFD도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좀 느끼는 점은, 저도 이전에는 이제 녹색산업혁신과에서 이제 기업 ESG 관련해서 많이 조금 일을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벌 기준이 빨리 형성이 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지금 CBAM이나 CBAM이나 이런 환경 성적 산정하는 그런 게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제 TNFD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좀 기업 담당자들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좀 대응이 쉽다. 그리고 이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체계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CFD랑 비교하면 지금 버전 0.4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최종안이 되고, 이건 베타 버전 0.4번인데요. TCFD랑 비교하면 이제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과 상호작용, 그리고 위험 기회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위험 기회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자연보존 및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연계성 등으로 지금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NFD랑 연계된 건데요. GBF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BF는 실천 목표와 그 실천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GBF 지표는 TNFD 공시에도 주요 요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TNFD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타겟 7번에 오염 저감이나 이제 뭐 생태계 서비스 그런 지표에 대해서 TNFD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이제 그 생물 다양성 전략과 이제 TNFD는 거의 동일하게 유사하게 갈 것 같아서 이런 GBF 지표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ESG 있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맨 오른쪽에 레이저가 안 돼서 그 GBF 대상의 연결이라고 하는 이거 TNFD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은 건데요. GNF 대상의 연결이라고 돼 있고 세부 목표 7번, 세부 목표 1번, 세부 목표 11번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GBF의 지표를 그대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제도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TNFD와 좀 유사한 제도라고 한다면 환경정보 공개 제도와 뭐 ESG 가이드라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친환경 기업의 녹색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의 검증된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정보 공개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 환경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랑 지금 대기업들은 대부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TNFD와의 차이라고 본다면 TNFD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보고서에 이제 본인들의 그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내용을 보고서에 넣는 거라면 환경정보 공개 제도는 의무사항이라서 이 수치를 기업들이 공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제 툴이 마련이 된다면 그 정보를 직접 기업들이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연계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보 공개 제도의 그 정보는 아마도 TNFD 지표, 결국 GBF 지표죠. 이런 것이 이제 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글로벌 검증에도 활용되고 이제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오늘 저한테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지금 ESG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생물 다양성 보전 분야를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좀 잘 이제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로 그 칸쿤, 몬트리올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찬수 국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에 와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쭉 이제 생물 다양성과 국가 전략 쪽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1억 종에 이를 수 있는 그 생물종 중에서도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식량, 뭐 에너지, 의약 분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한 5만 종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이제 식량으로 사용하는 건 몇 종 안 되겠지만은 그 외에도 의약 분야 이런 거는 이제 그만큼 많은 야생 생물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앞에서 사무관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런 전략을 수립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인다 이겁니다.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허용한다든지 흑산도 국립공원을 망가뜨리면서 허물면서 공항을 설치한다든지 케이블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가덕도 같은 데다가 이제 공항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죠.
뭐 산림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목표는 있지만 30년 되면은 그냥 나무를 잘라서 그냥 새로 심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호구역이 17%에 17%인데 원래는 30%까지 이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한 2배로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늘릴 때 이게 있겠습니까? 산림 이런 쪽으로 늘려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해상국립공원의 바다 부분을 좀 더 보호구역에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목표를 좀 달성하기 어렵지 않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TNFD 자연공시는 쪽은 앞에서 좀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기라고요. 사실 이제 각각의 그 기업들이 이제 이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이제 보존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것들이 이제 그 공시에 어떤 지표를 어떻게 들어갈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의 업종에 맞게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면은 아니, 이제,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든지 이런 쪽에다 이제 담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코엘 같이 철도 같은 데서도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도 있고, 그 철길 주변에 이제 그 부지 같은 데서 잡초가 자랄 수 있고 나무가 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그 나비가 와서 살 수도 있고 새들이 와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생물 다양성이 될 수도 있고, 도로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도 이제 도로에 투명 방음벽에 와서 새들이 부딪혀서 죽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거, 이런 것들도 생물 다양성 보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토목건설, 뭐, 이런 회사에서도 이제 도로 노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이제 터널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생물 다양성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요. 시멘트 회사 같으면 이제 스케스 스케스를 채취한 다음에 뭐 형식적으로 복원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제 그 표면 무너진 산을 어떻게 제대로 복원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생물 다양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해운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최근에 제가 기사도 썼지만 이제 바다에서 큰 배가 지나가면 바다 밑으로 소음이 들어가가지고 해양 고유류라든지 이런 쪽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인다든지 좀 중요 서식지를 우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이 될 거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ESG를 하신다고 했을 때 생물 다양성 보존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순천만에 와서 국가정원 박람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그 63페이지에 제가 소개를 해놨지만, 제가 96년도에 이제 순천만에 와서 이런 기태종 살리기 그 캠페인 중에 하나로 이제 기사를 제가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순천만 갈대밭 보존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지금, 아무래도 이런, 그 외에도 저희가 그때 기대종 살리기 할 때, 뭐 양양 남대천 면허 보호라든지 무주 반딧불이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했었거든요. 96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역 축제로 되고 다 생물 다양성 보존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연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태계 서비스로 이제 돌려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봤지만 그 경제적 피해의 극히 일부분만 사전에 생태계 보호에 투자를 했더라면은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황상일 위원님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황상일입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순천에서 같이 심포지엄 학회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우리 환경부에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그걸 좀 계속 하고 있고 올해까지 아마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원이나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제 53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이제 보호 지역을 30by 30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OECM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잘 그 전략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 OECM에 대한 명확한 그 근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를 이 제도를 그러니까 OECM으로 볼 것인지가 굉장히 환경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제도나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라든지 국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라든지 뭐 다른 부처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생태계 훼손 지역 30% 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훼손 지역이 이것도 사실은 정의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걸 어디까지를 이 훼손 기준으로 볼 것인지 또 면적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까지를 법적으로 또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국토 이 기본법에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부처별로 또는 이제 환경부가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물 다양성 재정 계획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재정이 지금 우리나라가 긴축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5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남았죠. 그때까지 이 생물 다양성 재정이 잘 그걸 고민해서 긴축하는 이 상황에서 재원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 전략
전략에서 예를 들면 뭐 대국민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기업 입장이라든지 이 금융 쪽에서 생물 다양성의 전략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 또는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의 활용 이런 부분을 이 전략에 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